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운동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민족 독립운동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상층 계층들,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든지 또는 이 지주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식들이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여러 곳곳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을 해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러 사회주의적 단체들을 조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유학생과 연해주의 한인 사회를 통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는 게 바로 이 사회주의인데, 역사 인식을 보게 되면 부르주아 민족주의 혁명 단계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혁명 단계의 이 각주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역사 발전 단계를 이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시 공산사회라고 해서 모두가 이제 공평한 사회에서다가 역사가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고대 노예제 사회로, 그리고 이제 중세 봉건제 사회로, 중세 봉건제 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자본주의적 이 산업혁명 단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단계가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이 산업혁명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노동 문제, 이 빈민층들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마르크스가, 이 산업혁명적 단계인, 이 역사적 발전 법칙에서 이 산업혁명적 단계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사회, 이 공산주의적 혁명 단계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산업혁명적 단계까지는 오지가 않았었어요. 오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주의적 마르크스적 사상을 습득을 하고 국내로 돌아와서는, 자, 밑에 각주에 나와 있다시피,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올라서서 혁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당면 과제로 해서 산업혁명적 민족주의 혁명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계를 주장하기도 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종 대중단체들을 조직을 하고 확대를 통해서 청년, 소년운동, 여성과 농민, 노동자들의 운동, 형평운동도 이제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대중 조직들을 만들어서 여러 운동들을 이제 전개해 나갔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성운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 유교주의, 성리학주의에 입각하여 남성이 굉장히 우대되는 그런 사회였었잖아요. 자, 낮은 지위를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동일하다, 똑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등적 관념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 운동을, 여성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굉장히 낮은 지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인 호주제가 실시가 되었었어요. 그 시집을 가게 되면 남성 가문으로 이제 입적이 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호주제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이제 이 호주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폐지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성 노동자들도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어떤 권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투쟁이 전개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사상의 여성 해방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진화론의 영향도 일부 받기도 했었다. 사회 진화론 같은 경우 적자 생존이라든지 자연 도태, 약육강식을 통해서 살아남는 어떤 그 승자 생존의 어떤 그 법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20년대 3.1운동 전후의 여성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계몽운동 및 종교개통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맹투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맹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 국민의 한 90% 이상이 글씨를 읽지 못했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더욱 글씨를 읽을 기회가 없었겠죠. 자, 구습을 타파하고 생활 개선의 실현을 하고, 자, 이런 식의 운동을 전개해 나갔었다. 그래서 나타났던 단체들이 바로 이 대한애국 부인회,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애국 부인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단체는 1919년경에 이제 만들어져서 여성 중심 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군자금도 송금을 하고, 자, 이런 식의 어떤 여성 운동을 전개해 나갔었다. 비밀 항일 단체예요.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 항일 단체로서 군자금을 모금하고 임시정부에 이 자금을 송금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애국 부인회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사회주의적 단체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조선여성동호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24년경에 서울에서 조직이 된 조선여성동호회가 1924년경에 조직이 되었다. 자, 여성교육과 대중적 교양과 훈련을 강조하는 이런 단체가 있었다. 자, 그리고 경성여자총동맹. 자, 경성여자총동맹이 있었고, 이게 이제 조선여성동호회가 발전을 해서 경성여자총동맹이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경성여자 동맹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경성여자 청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성여자 청년회. 자, 이 단체들이 이제 통합이 돼요. 경성여자 총동맹과 경성여자 청년회가 이제 통합이 돼서 중앙여자 청년동맹으로 중앙여자 청년동맹으로 여성운동의 단체들이 통합이 되었다. 이게 이제 1926년에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25년에, 1924년에 각각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성운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체들이 일로 통합이 되는데, 이 중앙여자 청년동맹이 나중에 이제 뭘로 발전하게 되냐면, 뒤에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근의회라는 여성주의 단체로 조직이 되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의회. 이 근의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자, 이 민족주의 이념을 통합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 민족유일당 정신을 가지고 출범했었던 여성주의 운동단체가 이 근의회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배우시게 될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신간회의 자매단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여자 청년동맹이 이제 근의회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자, 잡지로는 뭐 신여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신가정, 신여성 이런 잡지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자료에 근의회의 강령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조선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공고한 단결, 그러니까 이 통합의 사회주의와 이 민족주의라는 이념적인 문제를 통합을 하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의회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927년에 이제 만들어진 이 단체예요. 여성주의 단체예요. 통합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 사회주의와 부르주아 협동, 부르주아 이제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부르주아적 민족주의 협동단체로서 신간회의 자매단체였다. 자, 강연회, 토론회, 강좌 등을 통한 선전과 계몽활동, 여학생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이제 1931년경에 신간회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자, 이 근의회도 이제, 해체가 되는,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빚기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 정도, 1927년도에 사회주의적 사상과 민족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그 노래를 조직했었다.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 해체 이후에, 신간회가 1927년도에 만들었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서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였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도 친상주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었던 그 단체가 바로 이 신간회가 되겠는데,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이 신간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신간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신간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주의 신간회가 나중에 1931년도에 해체가 되거든요. 그 해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 설명해야 될 텐데, 자, 어쨌든, 자, 사회주의는 혁명적 노동조합과 혁명적 농민조합이 여성부로 전환되어서 대중투쟁을 전개했었다.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들, 이 소부르주아들이라든지 이 지식인들, 지식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친일화되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환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의 학장을 지냈다라고 하는 이 김환란이라는 사람이 조선인의 어떤 이 침략 전쟁에서의 이 출병, 지원병, 학도병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친일적인 행위도 하기도 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인으로서 이 전쟁터에, 침략적인 전쟁터에 가는 걸 권유한다는 것 자체는 친일행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YWCA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 이 YWCA가 바로 뭐냐면 기독교 여자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 여자 청년회가 일본의 강요로 1938년도에 일본 YWCA에 통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기독교 여자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자, 그림 밑에 이제 형평운동이 나와 있는데, 이 형평운동이 여러분들 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형이라는 표현은 이 도량형이 있지 않습니까? 도는 길이를 얘기하고, 양은 이제 부피를 얘기하고, 형은 이제 무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게중심이 평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형평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 해방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분적 차별을 겪고 있었던 이 백정들 있지 않습니까? 백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정들이 그래서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조선 형평사를 1923년에 만들어서 이제 신분 해방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 폐지로 법적인 신분평등을 획득을 했으나 사회적 불평등이 이제 지속이 되었었죠. 일제 강점기에도 제도적인 차별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호적에 이 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보통학교 입학 원서에도 신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 자, 이런 차별을 겪기도 했었다는 게 바로 이 백정들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1923년도에 조선형평사를 조직을 해서 사회적 차별 철폐와 자유주의적 신분 해방 운동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게 1920년대 초가 되겠는데, 후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신분 해방을 넘어서 이제 민족 독립, 민족 해방을 염원하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와도 연계를 하기도 했었다. 이 평등을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이 사회주의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거리감이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형평운동이 약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반형평운동이 전개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일반 농민들이라든지 이 백정들보다 좀 상위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눈꼴시게 안 이롭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형평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들을
굉장히 과시하고 멸시하고 탄압하려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었다. 자, 일제의 탄압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했었고, 어쨌든 형평운동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근우회도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소년, 학생, 청년회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 운동은 주로 이제 천도교에서 주로 많이 전개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천도교와 관련된 각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내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도교 2대 교주인 이 최시영이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림을 때리는 것이니라 라는 말을 남겼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천도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천도교에서 이 어린이라는 이름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특히 소파 방정환 있지 않습니까?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잖아요.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이 방정환이 천도교도로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요. 여기가 이제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라는 이 소년 단체를 조직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어린이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어요. 자, 5월 1일. 근데 5월 1일이 이 노동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메이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어서 노동자의 날과 좀 겹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첫째 주 일요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는 5월 5일로 확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 방정환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지정이 되고, 어린이라는 이름도 이 방정환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부터 이 어리다 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나이가 어린 표현이 아니라 좀 어리숙하다, 좀 어리석다 라고 하는 미련하다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었던 뜻이었었는데, 방정환에 의해서 어쨌든 어린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이 초등학생들 보통 어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 그래서 이제 조선 소년연합회. 자, 이게 1927년에 조직된 전국적인 소년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23년이에요. 1923년에 색동회가 조직이 되면서 어린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어린이날이 시작이 됐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조선소년연합회는 1927년에 기존의 조직을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방정환이 이 색동회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조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상과 이념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이후에는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운동이 금지되었다. 일제에 의해서 이제 탄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학생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26년도에 60만 세 운동이 있었고, 19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었다라고 앞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청년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사회 개선을 추구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생활과 역량 형성으로 자주독립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이 청년운동의 실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야학 강습회, 운동회, 조기회, 금주회, 저축조합 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갔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청년운동의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조선청년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청년연합회가 있었어요. 이 조선청년연합회는, 자, 민족주의적 이념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이념이 어느 정도 결합이 된 민족협동 전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1920년에 조직이 된 단체예요.
조선청년연합회가. 자, 그런데 이 조선청년연합회의 일부 사회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빠져나와서 자, 조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울 청년회를 조직을 해요. 이게 1920년이거든요. 자, 서울 청년회가 1921년에 자, 조직이 돼요. 이 사회주의적 단체예요. 자, 이 사회주의 계열만 일로 빠져나와서 이 서울 청년회를 조직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이 되었는데 1921년도에 조직이 되었는데 1924년에 들어와서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이제는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민족주의 계통과 사회주의 계통이 다시 재통합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청년 총동맹이 서울에서 사회주의적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청년회가 조선청년연합회가 이렇게 나갔다가 서울청년회 단체가 조선청년 총동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924년이죠. 1924년 4월에 조선청년 총동맹이 조직이 되었다. 자, 한국청년운동의 주류가 되었는데 신간회 1931년도에 신간회가 해체가 되거든요. 신간회는 뒷부분에서 설명도 해드릴 건데 신간회가 해체가 되면서 이 조선청년 총동맹도 사실상 해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과 산매 증식 계획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자, 농민의 경작권 상실과 과중한 소작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의 농촌 계몽운동. 자, 농촌들의 이 농민들이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은 배운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었다.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 영향 등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가 있어요. 1920년부터 1924년까지 농민운동의 태동기로서 면, 리 단위의 소작인 조합이 주축이 되었었다. 자, 처음에는 농민운동의 1단계는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운동이 1단계적으로 전개가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 소작료를 감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지주들에 대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투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 등 지주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작쟁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 밑에 2단계 보시게 되면, 그 2단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있죠?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 이게 지금 좀 잘못 나왔는데, 이걸 좀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1단계로. 암태도 소작쟁이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쟁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의 이 암태도라는 이 동네에서, 지주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주 문제철에 굉장히 고율의 이 소작료를 뜯어갔었거든요. 7알, 8알에 정도 이르는 엄청난 고율의 소작료를 뜯어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났었던 사건이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자, 암태도 소작쟁이인데 이게 1923년도에 어쨌든 일어났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면 농민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25년부터 1927년까지 농민운동이 본격화되는데, 자, 농민조합이 중심이 돼요. 농민조합이 2단계에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자장농까지 포함된 대중적 조직이다. 여기는 이제 소장인이잖아요. 소장인에서 그 위에 자장농까지 포함된 대중조직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노동당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된다. 조선노동당은 1925년도에 만들어진 공산당 조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작쟁이뿐만 아니라 일제의 경제 약탈에도 반대하는 자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까지 확산이 되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는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3단계 1930년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사회주의자들이 유입이 돼요. 사회주의자들이 유입이 된다. 자, 사회주의적 성격이 가미된 단계가 바로 이 3단계적인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농민운동의 적정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간회 해체 이후에 척색농민 조합화 비합법적 방법으로 조직이 되었었고, 반봉건, 이 계급수행을 얘기하죠. 반침략, 반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자, 이런 투쟁 방식을 채택하였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있어요. 평북 용천 서선농장에서 소작쟁이가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용천불이 이 서선농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농장에서 농민들이 불이흥업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투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탄원서도 제출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투쟁을 했었는데, 자, 어찌됐든 1930년대의 일어났었던 1929년에 일어났지만 어쨌든 31년까지 전개가 되었으니까 1930년대에 전개가 되었었던 대표적인 소작쟁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는 잠복기, 아무래도 일제강점기가 대륙을 침탈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인들을 좀 강력하게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한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전시체제 하에 뭐 농산물 강제 공출, 노동력 강제 동원, 군수용 작물 강제 재배 등이 항거하는 이러한 항일 농민 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일 농민 폭동보다는 항일 농민 운동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겠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자 일제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운동을 탄압을 하고 주선소작 조정령 1933년도에 이 소작료를 좀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농민들 관점에서 조선농지령 등을 발표를 해서 소작 조건을 부분적으로 개선해주는 자 이러한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회유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농촌진흥운동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1932년부터 자 이게 이제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전개되었었던 일본인들의 운동이었었다. 우리 농촌의 어떤 농민들을 좀 무마하고자 하려는 그런 어떤 운동이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종종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일제 주도의 관제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공황으로 인한 농민의 몰락과 저항 및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농민조합 운동의 확산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이러한 운동을 전개했었다. 일제 대륙 침략에 따라 한국을 후방 기지로 안정화하여 수탈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춘봉 퇴치. 춘봉기 때에 어떤 궁핍함을 이제 퇴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자력갱생, 부녀자 등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 춘봉 퇴치, 그리고 이제 자력갱생 등이 있었고, 그리고 부녀자 등의 잉여 노동력을 이용해서 영농의 다각화와 이제 부업을 장려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자작농지 설정사업 1932년에 일제에 호응하는 자작농가 소작농민에게 장기 저리 자금을 대부하여 장기적으로 저리 자금을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자작농지를 구입할 것을 유도를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농민 불만 무마 및 식민지 지배 정책의 합리화를 하기 위한
집이었다. 어떤 방책이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제 금융 자본의 농촌 지배가 심화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32년도에. 자, 그리고 조선농진령이 1934년에 반포가 되었었어요. 고율의 소작료 수탈을 이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소작인의 경작권을 일부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소작 기간도 3년으로 하한 선을 설정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농촌진흥운동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운동은 1930년대에 전개가 되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노동운동이 나오게 되죠. 노동자 수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1단계는 노동운동의 태동기예요. 자, 조선노동연맹회가 1922년에 결성이 됩니다. 자, 조선노동연맹회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 이게 농민단체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자, 조선노농 총동맹으로 결성이 됩니다. 자, 이게 1924년이에요. 조선 노동자와 농민들이 총동맹을 했다라는, 노동자 농민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금 인상과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의 어떤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를 했었겠죠. 대표적인 투쟁이 부산 노동자 파업 1921년에, 경성 인력거 파업 1922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적으로 보시게 되면, 2단계 보시게 되면, 자, 노동운동의 본격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선 노농 총동맹에서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노동 총동맹. 자,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각각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27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27년에 결성이 되면서 이게 나눠졌다.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투쟁과 함께 정치투쟁도 같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이 시기 때의, 2단계 시기 때의 투쟁이 뭐가 있었냐면, 원산 노동자 파업이 있었습니다. 총파업이 있었어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1929년에 있었다. 1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라이징 선이라는 이 석유 회사가 있었어요. 이 석유 회사의 관리자들, 이 오너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일본인들이었거든요. 그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노동자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하대하고 못살게 구는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원산에 있었던 이 노동자들이, 자, 이 석유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이 노동자들이, 자, 약 한 2천여 명에 달하는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의 파업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노동운동 사상 최대 규모였었다. 자, 그리고 3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에서 36년까지. 노동운동의 절정기였었다. 이 사회주의자들과 연결된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 형태로 전개가 되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좀 혁명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급 해방을 굉장히 부르짖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적색 노동조합이에요. 적색. 보통 사회주의권의 이 국기를 보면 빨간색, 붉은색이 굉장히 많죠. 적색이. 자, 생존과 투쟁에서 벗어나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3단계 과정에서는. 자, 대표적인 투쟁이 부산진 조선방직 노동파업이 1930년에 있었고, 함경남도 신흥 탄압 노동자 파업이
함경남도 신흥 탄압이 아니라 탄광이죠, 탄광. 함경남도 신흥 탄광 노동자 파업이 1930년에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7년부터 45년까지는 노동운동의 잠복기로서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좀 잠잠했었던 것 같아요. 자, 노동조합이 강제적으로 해산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노동자들은 파업과 태업, 노동자 도주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기도 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국내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 독립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결집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났었던 운동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1926년경 무렵, 자, 이 무렵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열렬하게 전개가 되면서 1927년에는 신간회라는 민족유일당이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통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로 힘을 결집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에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조선민흥회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돼요. 물산 장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었던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조선물산 장려회와 사회주의 계통의 서울청년회라는 이 단체가 힘을 합쳐서 이 조선민흥회를 결성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통에서 주로 이제 움직였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통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계통에서는 어떤 움직임,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이끌었었냐라고 했을 때 이 조선 공산당선언이 중국 상해에서 이 공산주의자들 조봉암이라든지 김단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의 이 일간지 신문이었었던 이 불꽃이라는 이 신문이 있습니다. 이 불꽃이라는 신문에 이 조선 공산당 선언을 선포를 했었어요. 선포를 해서 민족 유일당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선언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반대하는 이 반일민족 전선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그런 어떤 선언의 내용문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1926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926년에 정우회 선언이 또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정우회는 합법적인 사회주의 계통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합법적 사회주의 단체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통과 연대를 해서 힘을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그 어떤 선언이었다. 적극적으로 제휴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세력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일부 세력이 자치운동 등 타협적인 경향을 띠기도 했었는데, 피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계통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었었다. 그래서 조선민흥회를 설립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60만 세 운동 이후에 괴멸 상태였었는데, 이 지도부들이 대거 검거가 되면서 거의 괴멸 상태였었어요. 자, 조선공산당 내에서도 각 파벌 간의 어떤 분열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부르주아에 협력하여서 제국주의 세력과 투쟁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선공산당 선언이었었고, 정우회 선언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민족유일당 운동 그 과정에서 이 구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 구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이념을 초월해서,
유일당을 건설할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산 안창호 있지 않습니까? 이 도산 안창호와 이 원세훈이 만나서 자 북경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정말 이념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로 대동단결해서 정말 민족유일당을 만들자라고 해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자, 중국의 북경에서 결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민족유일당 북경 촉성회라고 나와있죠? 같은 말입니다.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1926년 10월경에 결성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주의 계통의 조선민의회를 중심으로 했어요. 자, 사회주의 계통에서는 조선공산당 선언이라든지 정오해선언.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민족유일당을 만들고자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자, 나타나면서 요게 이제 뭘로 나타나게 되면 자, 신간회로 나타나는 자, 이게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민족유일당이죠. 사회주의 계통과 민족주의 계통이 하나로 통합한 자,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자, 일제 탄압으로 인한 활동 부진으로 합법적 공간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신간의 강령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의 그 지문으로 단골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를 얘기하겠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고 하는 신간의 강령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고, 활동 내용에는 자치운동을 규탄하고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강연을 통한 민족의식을 교시시키고 고취시키고 일본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 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었다. 이거 앞서 우리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우리가 설명해드릴 때 신간회에서 파견했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자, 김병로라든지 또는 허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견이 되었었다라고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근우회가 이제 결성이 돼요. 이 신간회의 자매 조직인 이 근우회가 여성 단체로서 조직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신간회가 1931년에 해체가 돼요. 이게 이제 1931년도에 1931년도에 해체가 되는데, 일제의 교묘한 탄압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본부가 있고 이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중앙본부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국 곳곳에 이 지회에다가 어떤 지침이라든지 명령을 하달해야 되는데, 지회에다가 해체 공작을 이제 그 이른바 프락치라고 얘기하는 이런 첩자들을 포진해 놓게 되면서 제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제 밀정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민중대회 개최 시도 실패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과정에서 민중대회를 이 서울에서 성당에 개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도부들이 이 조기에 검거되는 바람에 실패가 되었었어요. 급진 지도부가 이제 검거가 되었었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에 이제 신간회의 이 좌파 세력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허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허헌이라든지 여타 지도부들이 체포가 되는 바람에 해체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도부의 온건파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하고 나와 있죠. 이 코민테른이 뭐냐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코민테른은 국제공산당 조직이에요. 1919년에
자, 사회주의, 소련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지지 않습니까?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 터지고 나서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국제공산당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코민테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공산당을, 이제, 모토로 해서, 일국 일당주의를 이제 모토로 해서 각 나라마다 하나의 공산당들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조직으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코민테른인데, 이 코민테른에서 1928년에 12월 태제, 그러니까 6차 이 코민테른 대회가 되겠는데, 6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이제 1928년에 6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 계통의 부르주아 계층,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부르주아와 어느 정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부르주아 계통과의 연대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지령을 내리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이 신간에도 마찬가지로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1차 국공합작이 1927년도에 결렬이 되거든요. 중국 국민당 내에 있는 이 공산당들을 이제 습격을 하는 바람에 이 해체가 되는데, 결렬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원인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31년도에 해체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신간회 해체 이후의 투쟁 방향을 보게 되면 민족주의는 개량주의화, 친일화 되는 경향이 증가되기도 했었다. 사회주의는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각각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으로 개편했다. 자, 농민조합의 앞에 뭐가 붙습니까? 적색이라는 표현이 붙죠? 굉장히 적색이란 이 붉은색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투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어떤 계급 타파적인,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 공산주의적인, 자, 그런 느낌이 나는 이런 조합으로 탈바꿈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동 등 강경한 노선을 채택했었다. 폭동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인데, 우리의 투쟁 방향에서 이 폭동은 좀 부정적인데, 우리가 스스로 이 부정적인 표현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사회주의는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적 기반을 상실했었다라는 건 이 교재의 주관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신간 해체 이후에 중요한 의의는 뭐가 되냐면,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결성한 최초의 민족협동단체였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시험 문제 이 신간에는 단골 메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간의 내용. 자, 민족유일당 운동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단체였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량 양성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보통학교 설립 운동,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교육회가 1920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노동야합 총서라는 이 기관지를 발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 조선교육회는 밀립대학,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세운 대학이 없었어요. 뭐 연희 전문 학교라든지, 뭐 기화 전문 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은 있었는데, 보성 전문 학교라든지, 자, 이런 학교들은 있었는데, 대학이라고 불릴 만한 학교는 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세운 학교들 중에.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열렬하게 막 조선교육회에서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 민중들에게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어요, 제대로. 전 국민이 1원씩 모아서 400만원, 1000만원 정도 모아서 대학을 하나 만들자 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렇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무마하고자, 또 회유하고자 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1924년도에 세워졌었던 경성제국대학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죠.
자, 조선교육회 활동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무언가 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야학이라든지 노동, 야학,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그 일하는 이 농민들이 밤에 이제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야학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동 야학이라든지 농민 야학, 여성 야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 자랑스러운 부분을 부각시키고 일본의 어떤 그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고발하려고 했었는데, 일제는 일면, 그러니까 동네 단위를 얘기하죠. 면 단위를 얘기하죠. 일면 일교. 자, 한 개의 면에는 한 개의 학교만 설립할 수 있다라는 일면 일교주의를 내세워서 이런 야학들을 탄압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량서당이 또 있었습니다. 문명퇴치 운동 그 과정에서 재래서당을 개편하고 농촌 아동에게 근대적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이 계량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자, 서당 규칙을 제정해서 좀 까다롭게 해서 이러한 계량서당, 뭐 일본이 허가한 뭐 교과서만 사용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칙을 제정해서 탄압을 하게 됐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보급 운동과 분화로드 운동이 중요한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주도를 했었고요. 자, 문자보급 운동이 자, 1920년대 후반에 전개가 되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 이것도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분화로드라는 표현은 인민수구로라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과거에 러시아에서 이제 무지몽매한 이 농민들을 일깨우고자 이 지식인들이 직접 이제 농민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깨우침을 주는. 자, 이게 바로 이제 분화로드 운동이죠. 지금에서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보통 농활을 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농촌 봉사 활동을. 그 농촌 봉사 활동의 그 근원, 시초라고 보시면 되는 게 바로 이 분화로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주도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리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해드렸었죠? 조선교육회와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주축이 되어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를 했었다.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1922년 1월경에 자, 결성이 되어 조선교육회는 1920년에 결성이 되고 자, 왼쪽에 자, 분화로드 운동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적인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하는데, 자, 제3회부까지는 분화로드라고 불리고 4회부터는 계몽운동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러한 문맹퇴치 운동,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일제의 탄압이 있었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무마가 되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의 서울대가 되는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도에 설립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한계도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자, 다수의 민중들을 위한 대중교육에는 소홀했었다. 고등교육만 강조했었다는 얘기예요. 창조적 소수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도 일부 맞을 수도 있겠으나 절대적 다수에 의해서 사회 변화가 이끌어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절대적 다수에 의해서 사회가 순식간에 이제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 절대적 다수에 의해서 사회가 순식간에 뒤바뀌기 위해서는 자, 인텔리전트, 꼭대기에 있는 지식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고등교육보다는
일반 어떤 민중교육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계층들도 있었으나 이들은 이 민족주의 계통에서 주로 이제 밀립된 설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애국개몽 운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층 계층들, 인텔리전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식인들이 좀 더 고등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했었던 거예요. 대중교육에는 소홀 했었다. 사회주의 계통에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대중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민족기업의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회사령 폐지로 민족기업의 설립이 증가되고, 자, 1차 세계대전 이후 호황으로 일본 자본의 주선 투자 급증 및 일본 기업의 침투가 활발해지게 되었었다. 우리 민족을 경제적으로 잠식을 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기술 출신 기업 이런 회사들이 있다. 경선방식 주식회사, 추산백산 무역 주식회사, 그 서면 출신 기업, 평양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등이 있었다. 민족계 은행, 경남해동은행, 삼남은행, 경일은행, 호남은행 등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민족기업이 위축이 됩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민족기업은 탄압되거나 해체되거나 일본 기업에 흡수가 된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이거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 자, 일본 상품은 관세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 일본 제품은 더 좋겠죠. 자본과 경영 능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만든 제품은 우리 민족이 소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만식 등 평양물산장려회를 시초로 해서 서울에서 조직이 되어, 자, 자작회, 토선내용 부인회, 청년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물산장려 구호가 있어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등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국산품 애용하고 소비 절약 운동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일부 세력이 조선민흥회를 설립했다라는 것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치운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자치론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완전한 자주 독립이 아닌 그 일본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그 일본의 어떤 통치권 안에서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자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광수라든지 최린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특히 이광수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에다가 이 논설문을 게재를 했어요.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논설문을 게재를 했었다. 그래서 조선 내에서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일대 정치적인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치론을 이야기해서 수많은 이 독립지사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광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4년 1월경에 동아일보에 연재했었던 이 논설문이 바로 민족적 경륜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 빈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자, 동아일보에 1924년경에 24년 1월에 연재가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내 분열 가속 및 친일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외 이주 동포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서 설명을 다 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만주 이거 있었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연해주에 있는 내용도 다 설명해드렸던 거죠. 연해주 동포의 이주,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카자흐스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이쪽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했었죠. 강제 이주시키게 되었었죠. 자,
자, 1번에서는, 자, 이주동포의 고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조선인 학살 등의 대참사가 있어요. 이게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일본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다 화풀이를 하게 되면 우리 조선민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물 안에 독약을 풀어 넣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우리 조선, 그 화살이 우리 조선민들에게 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수천 명의 우리 죄 없는 우리 민족들이 학살당하는 자, 이런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주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 농장. 그래서 뭐 멕시코라든지 뭐 하와이라든지 이런 농장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백성들이 많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 갖다 바치기도 하고 애국공채라고 해서 자 나중에 독립이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는 자 이런 애국공채들도 이제 사들이게 되는 등 굉장히 많은 애국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우리 민족들이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군자금을 송금하고 신문 잡지 발행 등으로 애국심을 고취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어요. 애국공채를 구입을 했었다. 각종 의원금 및 의원금을 송금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멕시코의 승무학교라는 이 군사훈련 학교를 건설하기도 했었어요. 멕시코에서는 애니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이 승무학교, 물을 승성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관생도들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자, 외교활동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 문제가 열강 사이에서 논의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그런 활동도 전개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뭐 이승만이라든지 서재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외교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